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석탄 발전소 6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인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은 환영할 사안이지만 벌써부터 내년 전력 공급에 차질은 없을지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탈원전 3년을 맞아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정용훈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조철희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대전마을절전소 네트워크 대표이자 현 대덕구 자치지원관이신 서근자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 수출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국내 관련 산업의 공급망 붕괴로 해외 수주를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탈원전을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우리나라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면 수출을 하더라도 제 가격에, 제 시기에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6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또 노후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한다고 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전력 공급 부분인데요. 조철희 교수님, 지금 이렇게 화력발전소를 이렇게 갑자기 가동을 중단시키면 전력 공급에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래된 화력발전소는 그 에너지 효율이랄까 대기 오염 관점에서 보면 신규 고효율화된 신규 발전소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이거나 중지된 화력발전소를 우리가 다 진짜 중지하더라도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매우 미비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내 미세먼지가 대부분 겨울철에는 70% 중국, 몽골 등에서 넘어오고요. 그리고 여름의 경우에도 50% 이상 외국에서 넘어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이 바뀌어서 한반도 내에 미세먼지가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은 이산화탄소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양도 상당한데요. 그중에서 에너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5%, 많게는 15%입니다. 그렇다면은 얘를 조금 환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화력발전소 발전 규모가 37기가와트입니다. 네. 만약 노후된 10기를 우리가 폐쇄하더라도 3.34기가와트를 폐쇄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말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다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발생량의 1%에서 맥시멈 1.5%밖에 절감을 못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네.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일단 이번에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면 전력 공급에는 큰 문제는 없죠. 그런 예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이었던가요? 무척 무더웠었죠.
그때 저희들이 여비력이 3기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멈추는 화력발전소들이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노후화되기 때문에 여름철을 피크 전력이 오더라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고요. 오히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아마도 기후변화 협약은 국제협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외국하고 협력할 때 저희들이 화력발전소 일부를 폐쇄했다고 하면은 큰 호응을 얻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중 포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더 궁금한 부분이 네네. 실제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전력 공급은 이상이 없는 건 알겠는데 실제 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는 게 생각보다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거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네.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네. 발생되는 양을 보게 되면 산업 부분의 보일러입니다. 산업 연소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쓰는 자동차에서 네. 나오는 겁니다. 발전 산업에서 나오는 것은 한 세 번째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그런 산업 부분 중소규모 보일러에서 어떻게 미세먼지의 주범인 네.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제거하겠느냐. 네. 그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우리가 접근해야 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전력 수급에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조 교수님 얘기는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도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별로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좀 의미라고 할까요? 네, 효과도 작을 뿐더러 접근 방법 자체도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네. 접근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규모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국외 요인이 절반인데 그 절반은 일단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대략 많이 봐도 15%. 그게 이제 발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7.5% 정도가 최대인데 거기에서도 또 일부분이 되는 노후석탄 줄여가지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그냥 단기적인 양을 조금 줄이는 그것도 미미하게 줄이는 효과만 있지 미세먼지는 우리가 80년을 사는 동안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미세먼지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장기적으로 말씀하셨듯이 CO2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미세먼지도 CO2도 나오지 않는 원자력을 이제 줄이면서 이걸 또 미세먼지하고 CO2를 또 잡아보겠다고 하는 요 이율배반적인 정책 방향 때문에 지금 큰 틀이 틀어져 있고요. 석탄 발전소 노후 석탄 줄이는 거는 줄이고 또한 줄이기에 앞서서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부터 한 번 더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굴뚝에서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후된 거를 신규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장의 보일러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들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하기 때문에 배출 저감 장치에 들일 돈이 없습니다. 큰 발전 회사들은 여력이 있어요. 있지만 작은 규모의 공장들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는 게 그냥 싸게 먹힙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석탄 발전이나 화력 발전,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죠. 다른 일반 작은 공장이나 이런 소규모 이런 데는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다. 이제 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통제도 어렵지만 통계도 어렵습니다. 통계도 어렵고. 얼마가 나오는지도 예. 파악하기 힘들고요. 그걸 줄이는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도움이랄지 정책 지원이랄지 그쪽 저감 쪽으로 네. 방향이 가야 되지 눈에 쉽게 보이는 석탄 발전소 몇 개 세우고 나서 정부가 할 일을 아주 크게 잘했다라고 홍보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갈 수가 네. 있다. 석 대표님, 네. 지금 환경운동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운동에서 가장 핵심 기치로 내걸었던 게 미세먼지 저감 중에서 석탄 발전소 가동 중지였습니다. 근데 두 교수님이 생각보다 별 효과가 크지 않다. 그리고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설사 보여주기식이다라고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참 점차적인 에너지 전환 운동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에너지 전환 흐름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을 안에서 저희 아이들과 또 저희 엄마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때 저희들은 항상 그 미세먼지에 아주 접선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갔을 때 쉽게 밖에 나와서 운동장에 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보는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하면 왜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졌을까? 어떤 이유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전체적으로 지금 석탄, 석유의 40%가 지금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줄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고, 네, 그 현장 안에서 석탄 발전소가 줄어드는 것은 갑자기 확 줄어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좀 무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그 보여주기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점차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이걸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탄 발전을 가동 중단시키는 거에 효율성을 떠나서 일단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사실 석탄 발전 가동 중단하면서 나온 얘기가 전기료 인상 문제예요. 과연 이런 상태로 했을 때 저희 한국 그 원자력 이 에너지 산업이 원전과 석탄이 양대축인데 석탄 탈원전에다가 석탄까지 줄이게 되면은 과연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 가능한 것인가? 또 지금 정부에서도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 교수님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기료 안 올릴 수 있어요? 간단한 산수입니다. 네.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몇 년 뒤에 몰아서 한꺼번에 그냥 왕창 올리는 수밖에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전기요금이 110원 정도입니다. 다 토탈해가지고요. 원자력은 60원, 석탄이 80원, 가스가 120원, 태양광은 180원입니다. 밑에 두 개를 그것도 원자력부터 지금 이제 없애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석탄 110원 아래쪽 줄이고 110원 넘어가는 것을 늘리는데 110원에서 요금을 안 바꾼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 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정 교수님하고 약간 견해 차이는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이 우리가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 게 핵 폐기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을 우리가 인풋하게 가격에 넣으면 어떤 수치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또한 그리고 일단은 사용된 핵 연료를 우리가 재처리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 다 저장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안 넣고선 계산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그렇게 낮게 나오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가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용하고 주거용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산업용의 경우에는 이제 독일이라든가 일본보다는 높지만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하고보다는 우리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주택용의 경우에는 독일보다 우리는 훨씬 가격이 싸고요.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봐서는 우리가 너무 에너지 비용을, 전력 비용을 낮게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산업에 맞게끔 발전 산업하고 국민도 다 같이 공감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필요로 하게 된다면 조금 일부 인상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중지시켜서 발전 단가를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 중단된다고 발전 단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단 이젠 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적자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자폭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8년 원전 이용률이
65.9%였었을 때 적자를 기록했고요. 2019년 상반기에도 79.3%로 올렸을 때 또 적자거든요. 따라서 원전을 가동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 의해서 한전에서 적자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가동을 더 해도 적자를 여전히 봤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다시 말해서 탈원전에서 적자를 가중시킨 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는데 다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네. 거고. 예, 정 교수님. 첫 번째 제가 정정을 해드려야 될 네. 부분이 그 폐기물 비용, 소위 말해서 사후 처리죠. 방사성 폐기물 사용 해결료 원전 해체. 이 사후 처리 비용이 원자력 정산 단가가 60원인데요. 거기에 10%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걸 뺀다 그러면은 50원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포함된 걸로 60원이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전이 줄어든 거하고 한전의 적자는 아닐 거다. 관계가 없다. 네. 다른 요인이 있을 거다. 네. 제가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2016년하고 18년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원자력 발전량이 18%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LNG 발전량이 29% 늘었고요. 석탄이 11%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이 가져간 정산 단가가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은 3.4조가 늘었고요. LNG는 6.3조가 늘었습니다. 도합 10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2조 6천이 줄었죠. 발전량이 줄었으니까 또 줄었습니다. 이걸 다 봐도 한전 적자의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줄고 LNG 석탄이 늘어난 결과이지 뭐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더 큰 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뭔가가 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연료 사오는 데 들어간 돈입니다, 결국.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몇 년을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해외 여행 가려면 환전하게 되는 돈이 저기 굉장히 적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연료를 비싸게 사오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자를 많이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10원 정도가 이제 사후 처리로 이제 쓰여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들어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드는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가득 차 있는 핵연료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 완성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걸 계산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건설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쌓아가고 있는 요율하고 우리나라하고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더 높으면 높았지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예, 그 본론은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 석 대표님은 전기료가 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환경운동을 오래 해오셨는데 전기료 올라가면은 환경운동도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이제 절전소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절약한 만큼 곧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오랫동안 이 운동을 대전 전체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낀 전기가 한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를 낸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끼리 전기요금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월성 1호가 중단하면서 전기요금 이렇게 오르는 과정 보면 저희 가정용 전기세가 아닌 사실은 산업용 전기세를 싸게 공급하는 게 한전이 적자를 본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을 안에서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전체적인 실용성을 봤을 때는 가정 안에서 이런 절전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나갔을 때 저희들은 전기요금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정말 정의롭고 깨끗한 전기 공급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얘기는 전기요금이 설사 오르더라도 제대로 된 원자력 안전에서 좀 이렇게 안전받을 수 있다면은 수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싼 부분이 있지 가정 전기는 뭐 큰 부분이 아니다. 근데, 정 교수님. 한전은 가정용에서 적자를 보고 산업용에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정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왜 그런지.
산업용은 예. 고압 송전을 그대로 받습니다. 가정용은 우리가 220V까지 저압으로 낮춰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전력 손실도 있고요. 그리고 장비도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원가 자체가 산업용은 원가가 낮고 가정용은 높은데 요금은 지금 같게 받아요. 같게 받는다는 얘기는 산업용은 비싸고 가정용은 싸다는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전은 가정용은 원가 이하에 공급하고 있고 산업용은 원가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용에서 흑자를 보고 가정용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건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용 전기 소비는 전체 소비의 한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자 보는 것을 산업에서 교차 보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산업용은 싸니까 앞으로 오는 모든 부담은 산업체가 져라. 그게 맞다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요금 체계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요금이 산업용 요금에 뭐 작게는 3배, 4배, 5배 됩니다. 아, 요금이 서너 배 이상. 가정용이 엄청 비쌉니다. 산업용은 엄청 쌉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신재생을 보급하면서 발생되는 그 모든 비용을 가정용에만 물렸습니다. 산업용에 물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용 전기는 그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도매 전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산업용 요금을 이렇게 차이 나게 가정이 더 비싸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같아요. 거의 뭐 이런 차이 날까 말까 거의 안 납니다. 같은 요금을 해놨으니까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전기요금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 그리고 앞으로 발생되는 그 부담을 산업용에만 지우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보일 수 있다. 네. 석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산업용 요금보다 가정 요금이 훨씬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과연 그게 일반 시민들이 수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은 독일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이제 앞으로 거기도 에너지 전환에 가장 큰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렇다 한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걸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이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부분에 있어서 일반화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번 이 틀을 좀 바꿔서 봐야 되는데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철강을 만드는데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CO2 배출도 제일 적고 에너지를 제일 적게 쓰면서 가장 싸게 잘 만들 건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철강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만들 건가? 제일 잘하는 데서 해야죠. 그게 지금은 우리나라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맡기면 우리나라보다 연료를 더 많이 쓸 거고요. CO2 배출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CO2를 줄이자는 건데 역행하는 거죠. 산업용에서 배출이 많다. 철강 만드는데 CO2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많지만 다른 나라에서 그 양을 만든다 그러면 CO2는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철강은 우리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수출을 하는 겁니다. 수출을 할 때 동시에 우리가 수입해서 썼던 연료도 같이 수출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산업용을 몽땅 소비를 해서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산업용에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 과소비다, 너무 싸다라는 이 편견을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3년 한번 되돌아보고 싶은데요. 지금 유엔에서 한국의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탈원전 정책을 꼽았어요. 이게 아마 탈원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탄소 발생을 온실가스 배출을 더 늘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한 것 같은데 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유엔 환경 프로그램 2019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당시에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30년 배출 전망치
8억 5,080만 톤이네요. 거기에 비해서 30% 절감, 37% 절감된 5억 3,600만 톤을 약속했거든요. 그중에서 이번 문제가 되는 게 발전 부분입니다. 네. 당초에는 6,450만 톤을 한다고 했는데 얘를 일시적으로 2,370만 톤으로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3,410만 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면 계획 대비 670만 톤이 목표가 하향 조정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2030년 총 발생될 게 예측된 게 3억 5,080만 톤입니다. 거기에 대략 0.8%. 그리고 감축 목표인 3억 1,480만 톤의 2% 수준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2015년도에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37%를 정했잖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정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무리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수정을 조금 하고 다른 부분에서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간다면 그렇게 크게 거시라고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는 탈원전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초창기에 그걸 제시할 때 너무 좀 오버해서 좀 네, 그럴 가능성도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네네. 이제 지금 문제가 됐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IEA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 지금 석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기술이 에너지 효율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고요. 세 번째 기술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전환시키는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까지 한번 네네. 들어보고 우리 정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고 또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 다 하고요. 에너지 효율 높여서 줄이자, 수요 관리하자 하는 거 다 하고 신재생 에너지 2030년 뭐 20% 하는 거 그거 다 하고 또 펑크가 나는 게 3,410만 톤입니다. 전체 배출량의 5%가 넘는 거죠. 이 3,410만 톤 펑크가 왜 났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신한울 3사라는 원전 2기가 있는데요. 그 공사를 하다가 이제 멈추고 있는데 이 2기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건설이 재개된다면 석탄 발전소 대비 1년에 적어도 한 1,800만 톤은 감축이 가능해요. 3,410만 톤이 절반인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운전을 불허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운전을 허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3,410만 톤이 아니라 몇 배를 더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빠짐으로 인해서 빈자리가 크게 생긴 거고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효율 높여가지고 소비를 좀 줄이자. 그리고 절대적인 소비도 좀 줄이자. 신재생 확대하자. 뭐 이산화탄소 잡을 수 있으면 잡자. 이거 다 하고도 모자라는 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모자란 게 왜 모자라게 됐냐? 원전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원전이 빠져서 우리나라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양을 채우지 못했고 그렇죠. 원전을 계속 이제 짓게 되거나 또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미국은 오늘 80년 운영 허가를 받은 원전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80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년 혹은 40년에 그냥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 소중한 자산을 가져다 놓고 어렵게 지어놓은 걸 40년 쓰고 그냥 버려버리겠다. 미국은 80년을 씁니다. 적어도 우리는 60년은 적어도 쓴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 뭐 기후변화 협약에 약속한 것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가 이 원전만 지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업이라든가 가정이나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분야가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 수송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이나 상업 분야가 있고 세 번째는 산업 분야입니다. 각각의 지금 쓰고 있는 기술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EA 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 효율 기술을 첫 번째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전환하거나 아니면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술이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기술도 충분히 저희 CO2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다른 부분도 에너지 효율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 CO2를 직접 잡는 기술 이런 부분도 동일시하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최 1번은 아니다. 그 앞서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포집을 잘하면은 얼마든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석 대표님, 그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보면은 환경운동에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원전으로 그 부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오히려 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전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원전을 더 수명을 연장해야 된다든지 아까 미국이 80년인데 우리는 그걸 더 반으로 줄여서 비효율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때로는 그 비효율성이 본능적인 것에 더 앞서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원전을 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저희 시민들이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판도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거의 심각성과 어려운 얘기 또 정책적인 거 그런 부분은 시민들과 얘기 나눌 때 저희들은 편하게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 편함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구에 대한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항상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인 건 지속 가능한 마을, 지속 가능한 세계, 또 지속 가능한 지구. 왜냐? 저희들만 살아갈 세상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 세상을 살아갈 세상인데 거기에 더 위험한 원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순간 느꼈던 것이 그 공포가 체르노빌 사건,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도 같이 생각이 나고 우리 시민들은 그런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효율성을 따져보면서 이런 게 효율적이니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 교수님. 판도라는 이제 영화고요. 실제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대략 한 12,000명에서 15,000명 연간 조기 사망이요. 자, 그러면 원자력 사고로 인한 그럼 조기 사망이 있느냐? 그걸 보셔야 되죠. 15,000명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매년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두 번째로 제껴놓고 우리가 공포가 심하기 때문에 원전을 줄여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공포가 심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측면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신대상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전환점이 갑자기 확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10%, 5% 태양의 본 자연화로 돌아가는 형태로 돌아갔을 때 원전은 그거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전이 위험하고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효율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만이 해답이다라는 생각을 혹시 어떻게? 최악의 경우를 한번 산정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발전소 사고는 뭐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침수로 인해서 후쿠시마가 사고가 난 건 있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기계는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날 수가 있겠죠. 아무리 확률이 낮다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는 이미 미국에서 한번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있는 원전에서 후쿠시마급의 사고를 겪은 거죠. 그렇지만 밖으로 누출됐던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고가 났었습니까? 예, 스리마일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네. 노심이 녹았습니다. 노심이 녹았고 발전소 이 돔 안에 방사능 물질들이 나왔죠. 그렇지만 거기서 빠져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사고가 났던 게 1979년 3월 28일이고요. 4월 1일, 그러니까 3일 지나고죠. 3일 지나고 발전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무 보호장구 없습니다. 대통령. 심지어 마스크도 안 했고요. 방진복도 없습니다. 사진 보시면 다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가 그거고요. 후쿠시마라고 하더라도 UN 보고서, WHO 보고서 보시면 평생 동안 받을 피폭량이 산정이 돼 있고요. 그 피폭량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암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기대할 수 없다. 유전적 질환이 기대되겠느냐? 기대할 수 없다. 이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 대표님, 이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도 사실은 인간의 생존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CO2가 계속 지금 상태에서 늘어나면은 결국 사람이 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과연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국 그러면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걸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기후 변화를. 그러면은 원전 안 하고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운동의 방향성이 어떠한 가치를 같이 나누고 그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이젠 본능적으로 절실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실함을 지금 더 이상 주춤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 새로운 방안이 저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원자력 발전, 석탄, 석유 이런 방안에서 다른 방향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서 전환하는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원자력, 석탄, 석유 에너지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아주 절실함이 지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기, 풍력, 지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재자연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네. 네, 그런 차원이죠. 네. 그러니까 사용량 자체를 줄이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네, 제가 다른 주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탈원전 이후에 굉장히 산업이 붕괴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 이제 전공 자체도 굉장히 지금 뭐 전공자도 줄고 또 뭐 산업계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금 뭐 퇴직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일단 학교가 뭐 지원자 수가 뭐 감소하는 학교도 있고, 정원이 정해진 데는 정원은 그대로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생겨나고 하는 징후들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산업에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심각하지만 증상은 나중에 나타날 거라서 그 문제를 잠깐 뭐 옆에 두고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면,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산업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원전을 설계한 대로 잘 건설해서 적기에 끝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에서 원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비싸서 못하는 거지 위험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기에 다 공사를 다 할 수 있고, 그것도 매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자립부터 선진화까지 고도화까지 다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이 있는, 예를 들어 주산중공업이라든지 그 공급망 전체가 지금 붕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당장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내년이 되면은 공장 가동률이 10% 수준이다. 공장 가동률 10%란 얘기는 문만 열려 있는 것이 사실상 닫은 겁니다. 내년이면 벌어질 일이에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에너지
대신에 원자력은 좀 그래도 다른 에너지로 좀 이게 커버가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사실은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서 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력의 30%를 공급해 왔고요.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당분간은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30% 수준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30%에서 유지하게 되면은 아마도 원자력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생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석탄도 우리가 그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석탄을 또 제외하면 또 에너지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원자력하고 석탄을 기저 발전으로 가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씩 늘려가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즉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깊게 생각해서 정한다면 우리도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돼도 된 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원자력에 대해서 또 좀 너무 좀 일방적으로 좀 진행이 된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또 한순간에 또 그게 완전히 또 탈원전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 시간은 급격하게 롤러코스터처럼 뚝뚝 올라가 뚝뚝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에너지 생태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석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산업, 지금 에너지 산업은 지금 위기예요. 원자력 에너지 산업은 탈원전이 너무 탈원전하면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라고 하셨던 부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안으로 정책이 바뀌거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또 다른 정책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따른 어떤 직업의 창출,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을 원자력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또 새로운 시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시대적인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 흐름에 맞게 주민의 어떤 수용성 조사를 해서 네. 그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태양광이라든지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또 산업 전환을 네. 가면은 또 새로운 수요가 나올 것이다. 네. 어떻습니까, 정 교수님? 가능한가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 사실 좀 문제점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요즘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쓰겠다는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잘 안 될 텐데요. 결국은 경제성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을 겪었지만 누구도 산업혁명이라는 걸 그 당시에 규정하고 산업혁명을 하자라는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석탄이라는 그 에너지의 경제성과 어떤 그 성능에 압도가 됐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석탄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석탄 다들 쓰기 싫은데 비싸서 싫은데 억지로 보조금을 줘서 시켰다 그러면은 몇 년 못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석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산업혁명이 벌어졌죠. 시대적 흐름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이 진짜 시대적 흐름이 될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보조금을 집어넣을 때는 투자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근데 보조금을 줄이니까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심지어는 더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지속할 수 있는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그 안에 있는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을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그걸 갖추는 게 우선입니다. 네. 지금처럼 4시간밖에 못 쓰는 걸 가지고 24시간을 커버하겠다라고 그럼 20시간은 뭘로 해야 됩니까? 가스로? 석탄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가지고 일조량이 바뀌지 않는 우리나라 자연환경은 주어진 거기 때문에요. 만약 우리나라 환경이 아니고 네. 일조량이 2배 되는 데라면 절반으로 싸지겠죠. 예, 그런 환경 하에서 너무 억지로 밀어붙여서는 오래 못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지금 스웨덴에서 최근에
국민 이제 투표에서 그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을 조금 뒤집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과거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탈원전을 최초로 이제 했던 나라인데 오히려 지금은 원전을 오히려 이제 조금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돌아선 것 같은데 지금 정책 기조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현상인가요? 일단은 이제 정 교수님도 말했지만 우리 전력의 많은 부분이 원자력하고 석탄 화력에서 옵니다.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적죠. 아마도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그쪽 북쪽 지방이라 다른 자원들이 리뉴어블 에너지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마도 산업 발전 그런 것을 다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2030년까지 20%에서 22%까지 원자력 발전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원자력 발전이 아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적절한 믹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자력 발전은 한 30% 정도로 가져가고 화력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존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정하게 화력 발전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가능하면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모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른 곳 프랑스나 스위스 등등도 원전 수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원전 수준을 높은 퍼센티지가 높은 나라는 프랑스, 스위스 정도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가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30%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산자부 뉴스에 이거 해명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짜 뉴스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전 비중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산자부에서 해명 뉴스 어떤 부분이 지금 아까 원전 비중을 지금 늘리는 추세다라고 했던 부분이 저기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가 지금 가짜 뉴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독일 같은 경우에 0.1% 정도 약간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0.1% 정도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프랑스는 지금 6기를 새로 신규 건설하려고 한다는 뭐 그런 정보를 제가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업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프랑스가 다시 원전에 뛰어들면은 그 기술력 때문에 맞습니다. 한국 원자력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프랑스 원전 용량을 유지를 하겠다는 거고요. 예전 게 퇴역을 하면 신규 새로운 걸로 더 새로운 걸로 지어 넣겠다는 거고 그게 말씀하신 6기의 신규 원전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싸서 지금은 원전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하고 있지만 6개를 짓고 나면 학습이 다 됩니다. 그럼 거기 공급망도 이제 튼튼해져요. 그 다음에는 무작위 이제 싸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다시 또 그런 나라와 우리가 또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일 우위에 있는데 이렇게 3년을 탈원전을 하고 나니 이제 자신감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 원자력 업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제 지금은 정책 방향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조 교수님? 뭐 제가 이제 사실 탈원전 편을 든 게 아니라 정 교수님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 그쪽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겠지요. 근데 어떻게 앞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앞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 물론 원전이 갖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많습니다. 혜택이 많은데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전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어렵죠. 네. 우리 정 교수님은 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발전 원동력이 많은 부분이 원전이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원전하고 석탄 화력하고 당분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확보된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이게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단 우리
석 대표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는 그런 청정한 사회로 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그리고 효율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원자력이나 화석연료 연소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가동이 저희 건설 계획이 중단된 원전의 건설 재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저는 아까 30% 수준이기 때문에 네. 만약 그게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기술적으로 잘 살게 되면 전력원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저도 계획된 것은 재야 된다고 봅니다. 신규는 몰라도 계획된 거는 네네, 계속 가도 그렇습니다. 괜찮다. 석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좀 거대 담론일 수 있는데 그래도 보시기에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아까 산업혁명 말씀 교수님이 해주실 때 문득 어렸을 때 스모그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스모그 현상을 보면 그 책에 사회책에 딱 나왔는데 왜 난개가 이렇게 많이 있지? 근데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그거는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만화에서 봤던 영화에서 봤던 것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걸 보고 그게 멀지 않았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건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되돌릴 수 없는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해서 마을 안에서 그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운동이 진행되고 마을에서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는 못할 망정, 더 나빠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야 되나 했을 때 정말 예전처럼 완전한 자연화로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꿈꾸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실행하는 저희 서민들이 함께 살아간다면 충분히 에너지 전환이 저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에너지 탈원 정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정 교수님. 네, 저는 에너지 전환은 탈탄소인데 결국은 탈석탄을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탈원전을 해버리다 보니 탈석탄을 할 기력조차 지금 없는 상황으로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어느 나라도 탈원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게다가 원전 기술이 최고 정점에 있을 때 지금 탈원전을 해버렸어요.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가동 중인 원전조차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도 공사가 중단됐는데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숙제로 떠안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절반 이상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그 가치를 봤을 때 일단 탈원전 정책을 수정한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신한울 3, 4호기를 좀 재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성을 확인해서 지금 가동 중인 원전들을 미국 수준의 안전성을 봐서 미국 수준보다 넘어가는 안전성이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 할 때는 계속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네. 예, 에너지 전환은 탈탄소로 하자. 탈탄소로 네. 가야 된다. 네. 탈원전에 앞서 탈탄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도 여력이 남는다면은 뭐 우라늄을 안 쓸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네. 예, 안 쓸 수도 있겠지만 핵융합으로 하면 뭐 그래도 되죠. 가능하죠. 예, 네. 약간 기술 발전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네. 예, 원자력을 뭐 핵융합을 너무 이제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열어두고 기술 발전되는 네. 걸 봐서 네. 나중에 결정해서 늦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지금 3년에 지금 명암이 있는데 한번 좀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선점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원전과 석탄으로 유지되던 에너지원이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미래 주도적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